是 작년 여름입니다. 이런 작년 여름에 한참 뜨거웠을 때 이렇게 뜨겁게 또 화제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요.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사과가 왜 심심하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사과가 왜 심심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재공지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공공 언어는 나만의 언어가 아니고 사적인 언어가 아니니까 사실 좀 투명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해의 여지 없이 바로 이해되는 그런 언어인 게 좋다는 이런 게 Recording in progress. 예, 그런 게 그때 나왔었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제목은 우리말 바로 쓰기인데요. 제목은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이 내용보다는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50명 모두가 다 공무원이라고 들었고요. 저도 공무원이고요.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 했죠. 그러면서 느꼈던 그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소통은요. 채팅을 제가 수시로 봐요. 예.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자 말이잖아요. 이 한자 말 소통은 소자는 성글소자입니다. 이 성글소자는 예전에 볕단을 벨 때, 볕단을 쌓을 때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짤록하게 돼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묶는 것, 그게 바로 한자로 말하면 성글소자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잘 통하니까요. 자, 두 번째, 통자는 통할 통자입니다. 말 그대로 속이 비어서 꿰뚫을 수 있고 속이 빈 피리처럼 곱게 뻗은 길을 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면은 상대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길을 놓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소통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길이 잘 소통된다, 소통장애 또는 차량 원활한 소통, 이 소통이라는 뜻하고, 두 번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소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겠습니다. 자, 소통,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음. 여러분들은 다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국민 또는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 이왕이면 소통이 오해가 없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을 쓰자.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차례인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상대방의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어깨요? 어깨보다 좀 위, 이마보다 좀 아래. 목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차입니다. 근데 이 목차는 한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깨끗한 우리말 차례로 바꿨습니다. 자, 이 수업 시간에 좀 편하게 들을 만한 맛보기,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주 하는 실수, 그럼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칙,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보기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동아제약 바카스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지금 이 부분이 피로회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 한글 단체에서 그렇게 뭐라고 해요. 동아제약에 제발 이거 피로회복이 아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동아제약은 안 바꿔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들 말로는 노이즈 마케팅이래요. 참. 피로는 과로로 정신이나 몸이 지쳐 힘든 거잖아요. 근데 피로는 없어야지 왜 회복을 해요? 회복할 대상은 원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기 회복 또는 피로 해소라고 써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랬죠. 동아제약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동아제약을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바카스를 먹지 않습니다. 피로 회복이 아니고 원기 회복 또는 피로 해소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존댓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동양의 이런 전통 때문에 존댓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존대는 사람만 존대합니다. 사물은 존대하지 않습니다. 자, 거스름돈이 500원 이십니다. 아닙니다.
거스름돈은 500원입니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주제니까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는 원장님이 주제라면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커피님이 뜨겁네요. 나는 커피님이다. 내가 뜨거우니 니네들이 조심하거라. 이 말이잖아요. 연회비 없으신 카드시고요. 아, 나는 카드다. 100세까지 보장되시는 보험이십니다. 인터넷과 결합되신 상품이십니다. 나는 된장입니다. 이 소리죠. 자, 존대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에서 말하는 내가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고 제가, 나는이 아니고 저는, 나가 아니고 저,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존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냥 있고 상대방을 높이면 돼요. 누구누구가가 아니고 누구누구께서, 하다가 아니고 하시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둘 다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저희 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청장님이나 말하는 저나 둘 다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존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닙니다. 말하는 나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전부 다 저희 나라니까 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더 나가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희귀병 아이에게 희망을 줍시다. 자, 커피 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채팅창에 가장 먼저 답변해 주신 분께 커피 쏘겠습니다. 희귀병 아이에게 희망을 줍시다. 당연히 희망을 줘야죠. 아이에게 희망을 줍시다. 예? 희소병 아이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희귀병이 아니고 희소병입니다. 잠깐만요. 그 팀장님이 이렇게 커피를 쏘시는 분은 아마 채팅창에다 이름을 남겨야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아, 예. 채팅창에 그 방금 정답을 맞히신 분은 이름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희소는요, 그냥 드물고 적은 게 희소입니다. 희귀는 드물고 적을 뿐만이 아니고 귀함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나 연구자 입장이라면 내가 이 병을 꼭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는데 참 드물어서 그 병이 잘 나타난 병에 걸린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나한테 그런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러면 희귀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료 방법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부모나 어린이한테 희귀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건 희소병이 맞습니다. 엄마는 암, 두 딸은 희귀병, 세상 던진 수원 세 모녀 모두 투병 중이었다. 이게 어떻게 희귀병입니까? 이게 귀합니까? 수원 세 모녀, 엄마는 암, 두 딸은 난치병. 차라리 이게 낫죠. 어떻게 희귀병이에요? 상처를 줄 수 있는 낱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문제 아닙니다. 불임 부부의 아픔을 함께 합시다. 이건 사람들 많이 알 겁니다. 자, 불치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치료할 수 없는 게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고치지 못하는 병이죠. 그렇지만 어렵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난치병입니다. 자, 그러면 불임은 뭐예요? 불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을 못하는 게 불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불임 치료를 받고 애를 낳았어요. 아니, 불임 치료면은 뜻 그대로만 보면은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다른 생각을 좀 해라, 다른 방법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해주는 게 불임 치료여야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불임 치료를 받고 저는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증인이 있잖아요. 뭐 애가 있으니까. 지금 불임이 아니고 난임인데요.
저는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임이 아니고 난임이라는 낱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1년에 난임이라는 낱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렸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난임, 임신하기 어려운 일 또는 그런 상태.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데도 옛날에는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전부 다 난임부부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 사업 확대. 오늘 아침에 뉴스에 들으니까 서울시에서도 뭐 난임부부 무슨 뭐 지원 확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불임부부가 아니고 난임부부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몇 가지 볼까요? 우리 모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광부에서 보도자료도 뿌리고 공무를 시행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은 부처 명칭 같은 게 좀 바뀌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 성명, 로마자 표기, 성 이름 순서로 쓴다. 흔히 우리가 명함을 만들 때 영어 명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영어 명함이 아니고 우리 말을 로마자로 쓴 거죠. 영어 이름이라고 하면 뭐 리차드 박이라든가 이런 게 영어 이름이겠지만은 맞는 것은 로마자 표기입니다. 그럴 때 성과 이름 순서로 쓰는 게 맞습니다. 볼까요? 홍길동이면 성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홍길동으로 쓰는 겁니다. 다만 이름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인데 이름을 김YUNA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외국에서 이름을 이렇게 쓰나 보죠. 이렇게 김YUNA라고 써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유나라고 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연아 씨가 누군지 아니까 김연아라고 하지만 이 로마자 영어 그대로 YUNA는 김유나라고 읽으니까 바로 이럴 때 붙임표를 써주면 김연아라고 읽게 되잖아요. 이럴 때가 아니면 붙임표를 안 쓰고요. 항상 성과 이름 순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KD 홍이라든가 길동 홍이라든가 뭐 쉼표 길동이라든가 이거 다 틀렸습니다. 홍길동이라고 씁니다. 다만 우리 김시성 같은 경우는 KIM도 있고 GIM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KIM도 인정이 되고 GIM도 인정이 됩니다. 홍길동도 마찬가지 GILDONG도 인정이 되고 KILDONG도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제가 작년 말인가요? 농식품 검역본부에 가서 특강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이분 명함 뒷면에 이렇게 로마자 표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잘못됐죠. 또 이분도 잘못됐죠. 또 이분도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데 잘못됐죠. 원장님도 굳이 이거 넣을 필요 없는데 잘못됐죠. 사실 제가 4명 명함 받았는데 4명 다 틀렸더라고요. 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몇 가지 좀 볼까요? 제 몇 회 할 때 제. 수사 앞에 붙어 그 수사에 해당하는 숫자를 나타내는 제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5회 이렇게 띄는 게 아니고 제5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뒷말과 붙였어야 함 다음에 제가 점을 찍었죠. 흔히 우리가 이걸 공무원들이 자주 쓰는 말로 개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조식을 좀 상대되는 말은 서술식이겠죠. 공무원들은 개조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개조식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개조식이라는 말은 공무원만 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커피 쿠폰을 다음 시간에 써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쓰는 걸로 하고 문제를 낼게요. 이 뒤에 개조식 문장 뒤에 점을 찍는 게 맞을까요? 안 찍는 게 맞을까요? 안 찍어야 될까? 안 찍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랍의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쓴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렇게 연월일을 표시할 때 이 점을 씁니다. 그리고 일을 나타내는 마침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글자로 치면 일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뒤에도 항상 점을 찍어주고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렇게 할 때도 점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점을 쓰고요. 용 어느 명사형이나 이게 개조식이라는 뜻입니다. 용 어느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 A를 쓴 이게 원칙인데 안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점을 찍는 게 원칙인데 안 찍어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3.1운동 8.15 광복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래점을 찍는 게 맞을까요? 가운데점을 찍는 게 맞을까요? 아, 이런 건 퀴즈로 내야 하는데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쉽게, 아주 쉽게 3.1운동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만드실 때 굳이 가운데점 찾아가지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자기들 근데 저 네. 3.1 운동이 밑에 점 찍을 때 예. 3점, 1점 운동 이래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가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난 운동이긴 하지만 3.1운동 자체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안 찍는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자주 틀리는 맞춤법 두 번째. 이름은 붙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이름,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존 F 케네디 하면 존하고 F하고 케네디하고 다 떼잖아요. 근데 이걸 존하고 F하고 케네디하고 다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좀 이상한데 우리는 어쨌든 1988년에 맞춤법을 바꾸면서 성과 이름을 붙이도록 해놨어요. 여기서 또 할 말이 있는데요. 맞춤법 규정은 문광부에서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글학회가 있는데요. 한글학회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글학회에서는 성과 이름을 띄었습니다. 맞춤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고 붙여 쓰도록 돼 있고 한글학회는 무슨 소리냐 맞춤법 규정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띄어 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맞춤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이름은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러나 관직명은 띄었습니다. 따라서 김구 선생, 김 과장, 박 팀장, 성재훈 씨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공무원들 서명 자주 하죠? 자, 서명 한번 볼까요? 자, 서명이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서명이란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게 서명입니다. 다시요. 자필로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쓰는 게 서명입니다. 그때 이름은 붙여 쓴다고 그랬습니다. 홍길동처럼. 자, 그래서 대통령 이름도 이렇게 씁니다. 국무총리 이름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서명할 때 이렇게 쓰고요. 심지어는 훈장에 들어간 것도 이렇게 띄고 이렇게 띄고 이름과 성은 같은 간격으로 띄었어야 맞습니다. 이건 서명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건 서명 아닙니다. 자,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쓴 거 봅시다. 얼마 전에 제가 농식품 검역본부에 가서 강의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서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명. 적어도 이 사람은 서명 아니죠. 왜? 제가 읽을 수 없으니까요. 이분도 서명 아니죠. 근데 이분은 서명인 것 같습니다. 자, 2분 정도만 서명이고 나머지는 서명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상시학습 인정이 좀 안 됩니다. 서명 안 했잖아요. 이것도 볼까요? 아마 이것도 몇 분 정도만 서명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분들은
상시학습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명이란 자필로 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자필로 내 이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공문서 작성할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법과 원칙은 18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기본법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5,000개가 넘는 법이 있는데요. 국어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어기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공문서의 작성. 자, 공문서. 우리 모두 공무원이죠. 공문서가 뭘까요? 공문서부터 한번 봅시다. 공문서. 공문서는 문서, 가로 열고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현수막, 안내판 등 특수매체를 포함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만든 현수막, 흔히 말하는 프랜카드도 공문서입니다. 공무원이 만든 안내판도 공문서입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공문서예요. 공문서를 작성을 할 때, 즉 공문서를 만들 때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영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 즉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여러분이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이걸 안 따르면 안 되겠죠. 2013 국민연금 재정 계산,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국민연금 제도 및 이거 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일본 정부에서 나온 재정 보고서 같은데 제목에 미시라는 한글이 들어가 있다. 대단하다. 이건 참 쪽팔린 일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나온 건데요. 다행히 2013년까지만 이랬고 2014년부터는 깨끗한 우리말을 썼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는 2014년부터는 깨끗한 우리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국어기본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렇게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국어기본법 3조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한글만 쓰면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한자 모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게 작년에 받은 겁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안, 우리말 바로 쓰기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한글로 썼어요. 이걸 만약에 방금 헌법소원 내신 분처럼 한자로 써야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개최 계획안 쭉 써야 돼요. 이렇게 공무원이 쓴다면 제가 그럴 겁니다. 한자 모르는 나는 어쩌라고 제가 헌법소원 될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인 여러분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목적 한글로 쓰고 한자로 또 쓰고, 아름답고 소중한 소중 한글로 쓰고 한자로 또 쓰고. 이게 뭡니까? 얼마나 깨끗하니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써야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 문장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야 한대요. 배선자, 먹는 배, 그리고 배복자. 이렇게 한자로 써줘야 한대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건너마을 배씨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다가 평소보다 배나 배가 아팠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안 헷갈립니다. 그렇잖아요. 건너마을 배씨는 배에서 급하게 배를 먹다가 평소보다 배나 배가 아팠다. 이게 왜 헷갈려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들은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공문서 한글 작성 의무는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합헌이죠.
법이 있으면 시행령도 있겠죠.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국어기본법 아까 제 3조, 15조 그거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겁니다.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신조어라고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한자로 신조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쓰라는 게 아니고요. 신조어처럼 한글로 써야 하는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자꾸 문제를 냅니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 이 문장을 최근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단서에 따라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뭐뭇에 의하여,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 이거 다 일본식 표현입니다.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단서에 따라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좋습니까? 단서 규정에 의하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해서 공공기관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서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얼마나 깔끔하게 좋습니까? 그게 2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 이렇게 법도 깨끗한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전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하여, 대하여 이런 말이나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7조 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맞춤법에 맞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게 아니고 가로로 쓴다. 약어와 전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쓴다. 자, 다시 볼까요? 그 뒷부분에는 앞에는 지금 1항, 2항, 3항, 4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31380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점을 찍어 표시하며 그래서 오늘 날짜는 이렇게 씁니다. 2023년이 아니고 점점점을 씁니다.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퇴근 시간은 오후 6시간이고 18시 땡땡입니다. 우리가 행사가 있다고 공문서를 작성할 때 오후 3시에 모십시오 할 때 오후 3시라고 쓰는 게 아니고 15시라고 써야 바르다는 뜻입니다. 문서에 작성하는 용지는 A4 용지죠.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하고 계시면 아니 되겠죠. 자, 개량에 관한 법률도 꽤 많은데요. 이 중에서 저는 딱 하나만 볼게요. 단위. 우리 단위에서 뭐 평단위 못 쓰게 해가지고 뭐 아파트 24평이 아니고 아파트 뭐 86m의 제곱인가 뭐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금도 뭐 한 돈이 아니고 뭐 3.75g인가 뭐 이렇게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단위로 하게 국제 미터 협약이 정해져 있고 그걸 우리 맞춤법에서 따다 쓰고 있는데요. 자, SI 단위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최적을 나타내는 단위를 리터라고 합니다. 그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말 바로 쓰기 시간이지만 영어 한번 볼까요? The liter. 소문자 L을
기호로 쓰는 리터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은 1879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CIPM은 국제도량형 총회입니다. 1879년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리터 기호를 소문자 L로 쓰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3년 전인가요? 예. 이 문장 그거죠. 다시요. 리터는 소문자 L을 기호로 쓰는데 그것은 133년 전인 1879년에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결정해서 쓰기 시작했다. 자, 더 alternative symbol capital L 대체해서 쓰는 기호 대문자 L은 그로부터 100년 뒤인 1979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in order to 뭐뭐 하고자 avoid 피하고자 the risk 위험 of confusion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고자 뭐가 between 소문자 L과 숫자 1이 confusion 헷갈리는 위험을 피하고자 1979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부터 대문자 L을 쓰기 시작했다. 제 번역 맞습니까? 맞죠? 분명히 리터 단위는 대문자 L로 써야 합니다. 이건 필기체 L, 뭐 미리리터 이게 아니고요. 대문자 L이 맞습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터 L을 필기체로 쓰면은 초등학교 6학년만 또 못한 겁니다. 초딩만 또 못한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의 들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안치수 가로세 높이가 각각 10cm인 단위를 사용한다. 이 그릇의 길이를 1L이라고 1리터라고 읽는다. 맞죠? 리터는 대문자 L로 씁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입니다. 우유 원유값 리터당 18원이나 우유값 얼마나 될까? 잘못됐죠? 리터당보다는 리터에가 더 우리말 표현입니다. 리터당, 당이 아니고 리터에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하보다는 내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말이잖아요. 우유값도 사실은 사이시옷을 써야 바릅니다. 우유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우유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값입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이 제목 한 줄에 적어도 4가지는 지적할 만하네요. 근데 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부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유값 1리터 정확히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름을 밝혀놨습니다. 한국일보의 변태석 기자님이네요. 자, 우리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맞춤법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한글 맛.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길이를 앞에 그 센티미터 할 때 소문자 CM으로 써져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소문자 CM 또는 미터도 소문자 M이 맞습니다. 대문자 M은 10의 6승이라는 뜻입니다. 길이의 단위는 소문자 M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은 뭐냐면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문제예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규정은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문제고,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영어로 어떻게 적을 건지, 외래 표기법은 영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건지,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볼까요? 자, 한글 맞춤법은 여러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맞춤법 총칙이 있고, 자모가 있고, 소리에 관한 거, 뭐 구개음악, 두음법칙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죠? 다 넘어가고요. 딱 하나만 볼게요. 띄어쓰기 하나만 볼게요. 띄어쓰기 원칙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낱말별로 띄어씁니다. 자, 그럼 낱말이 뭘까요? 낱말별로 띄어쓴다는데 낱말은 사전에 올라 있는 게 낱말입니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면 낱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말은 아름답다 해서 우리 말이 하나가 낱말로 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고요. 왜냐하면 낱말이니까요. 우리 회사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로 띄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말 중에서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 이 3가지만 합성어로 사전에 올라 있고
뭐 우리 집이라든가 뭐 우리 친구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낱말이 아니니까 띄었어야 맞습니다. 두 번째, 품사는 낱말로 본다. 다만 조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이런 건 다 띄어쓰고 조사만 붙였습니다. 그 밤한 털 좀 줘봐. 이건 품사가 다르니까 전부 다 띄었어야 합니다. 그 밤한 털 좀 줘봐. 7글자를 전부 다 띄었습니다. 근데 가끔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친구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저녁에 한잔 할까? 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한 잔하고 붙였을 수도 있고 한 잔하고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잔이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쓴 한 잔은 단위명사니까 한 잔, 두 잔 할 때 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으면 저녁에 딱 한 잔만 마시랍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쓴 한 잔은 가볍게 마시는 차나 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썼으면 두 잔, 세 잔 드셔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은 이제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표준 발음법 해가지고 또 쭉 나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보죠.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꽃이 예쁘다. 아시죠? 꽃이 예쁘다가 아니고 꽃이 예쁘다라고 써야 하는 거 아시죠?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먹거리, 먹을거리, 자장면. 맞습니다. 두 잔을 띄었어요. 맞습니다. 두 잔을 붙여 쓴 것은 없습니다. 자, 먹거리, 먹을거리, 이게 2011년 8월 31일 날 복수표준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좀 더 설명드리기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자장면이 아니고 자장면도 되고 짜장면도 되고 둘 다 복수표준으로 됐기 때문에 뭘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자, 간짜장. 간짜장은 간짜장이나 간짜장이나 둘 다 사전에 올라 있으니까 써도 되는데 삼선짜장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선짜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손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짜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아, 말하면서 저도 짜증납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는지. 근데 공무원들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춰라고 돼 있죠. 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삼선짜장이라고 써야 하고요. 손짜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참 답답하죠? 네, 저도 울고 싶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이 이제 말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압존법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 높지 못했죠. 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그 군대에 가 있을 때 저는 이제 일반 사병이고 앞에 제 위에 이제 소대장이 있고 그 위에 중대장이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요. 그 상태에서 제가 중대장님한테 소대장을 언급을 해야 돼요. 중대장님, 소대장님은 잠깐 밖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중대장이 바로 저를 조인트를 깝니다. 야, 니나 소대장님이지 나도 소대장님이라고 해야 돼? 이게 압존법입니다.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지칭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압존법이에요. 자, 문제. 직원이 부장 앞에서 과장을 지칭할 때 이렇게 부장이 과장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부장님,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장님, 김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가 맞을까요? 1번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할 자신 있어요? 회사에서 김 과장이라고 말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압존법은 표준 언어 예절에 따르면 혈연 관계인 가정하고 사제지간에서만 지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김 과장님이 만드셨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1번이 맞는 게 아니고요. 압존법은 혈연관계인 가정하고 사제지간에만 씁니다. 직장에서 부장님, 김 과장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가지가 없다고 해서 혼납니다. 외래어 표기법.
외국에서 온 말을 표기 어떻게 우리말로 적을 거냐 이겁니다. 국제음성기호 이탈리아어를 어떻게 하고 중국어, 폴란드를 어떻게 적을 건가. 뭐 어쨌든 우리말로 적어야 돼요. 자, 외래어, 외국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적을 건가 이 내용인데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다들 그 마이크를 한번 켜보실래요? 자, 졸지 마시고. 자,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35분까지인데?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다. 자, 저 따라해 보실래요? 가, 갸, 나냐, 고교, 구규. 분명히 발음 차이가 있죠? 가, 갸, 나냐, 고교, 구규. 자, 이건요. 주, 추. 차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문학자들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규라고요? 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쉽게 구별을 못 하는데 굳이 외국 말을 우리말로 쓸 때 이걸 구별해서 쓸 이유가 없다 해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때는 지읒과 치읒 다음에 요, 유, 여, 야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쓸 때 여, 니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주스도 마찬가지 유가 아니고 우로 쓰는 거고요. 요즘 나온 영화 어벤져스는 이렇게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주스나 발음 차이 있어요? 자, 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중에서 디귿 받침을 안 씁니다. 그래서 포켓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시옷으로, 음가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디귿이 아니고 시옷으로 씁니다. 테이프 할 때 이 피읍 받침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고 싶게요. 자,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을 이렇게 쓸 때 한강이라고 HANGANG라고 쓸까요? 한리버라고 쓸까요? 한강리버라고 쓸까요? 이건 공공언어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한강, 한리버, 한강리버? 강이 리버인데 한리버? 예, 좋습니다. 설마 한강리버라고 쓰진 않겠죠? 이거 한강인데 강하고 리버하고 겹치잖아요. 정답은 뭐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한강리버라고 씁니다. 그러니 답답합니다. 한라산을 어떻게 쓸까요? 보면 한라산 마운틴이라고 씁니다. 그래놓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걸 따르래요.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 트로트하고 요즘 뭐 트로트 워낙 유행하잖아요, TV에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롯이건 트로트건 뭐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원칙은 알고 써야 하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트로트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방송국에서 아무 개념이 없는 겁니다. 트롯 신이 떴다, 트로트 가수. 그럼 국민들은 뭐 어떤 걸 따르라고요? 이건 정말 개념 없는 방송국입니다. 대중가요를 이룰 때는 트롯이 맞지만 굳어진 관용을 존중하여 트로트로 적는 게 바릅니다. 트롯은 승마디 말이 따가닥 하는 그게 트롯입니다. 트로트가 맞습니다. 자, 컷. 머리 자를 때 컷이 인쇄물을 넣는 작은 사파일 때는 컷이라고 그러고 머리 자를 때는 커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타입. 넌 내 타입이 할 때 그때는 타입이 맞고요. 타입라이터로 뭐뭐 치다 할 때는 타이프가 맞습니다. 참 짜증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꼭 퀴즈로 내자는데 탑건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탑건이 맞을까요? 톱건이 맞을까요? 탑건, 톱건. 우리말을 사랑하다 보면 자꾸 이런 게
궁금해지면은 누군가 또 국립국어원에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또 물어봤어요. 누가 탑건 톰 크루즈가 맞는지 아니면 어쨌든 TOP가 탑인지 톱인지 라고 물어봤어요. 답변: 영어 TOP는 톱이 맞고 이름 TOM은 톰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TOP는 톱이에요. 자, 가요 톱10이 맞습니다. 가요 탑10 아닙니다. 가요 톱10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톱10이 맞습니다. 근데 영어 포스트에는 왜 탑건이라고 쓰죠? TOP는 톱이 맞다니까요. 근데 왜 탑건이라고 써요? 자, 이런 경우는 제66차 외래어 심의회에서 자, 탑건이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래어 심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외래어 심의 최근 걸 보면은 이 뒤에 9월 며칠 한 건 더 있긴 한데요. 외국에서 쓰이는 사람들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쓰이게 되면은 그걸 외래어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이걸 한글로 어떻게 적는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보죠. 이런 사람을 우리 글로 어떻게 적을까 할 때 뭐 VADYM 이것을 레아흐 바딤으로 적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럽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공문서입니다. 제가 수학관리공학과장 할 때 직원이 가지고 온 공문서입니다. 볼까요? 파레트 단위, 파렛 단위, 파레트 단위. 띄어쓰기도 이상하고 여기는 파레트고 여기는 파렛이고 어디는 트로트고 어디는 트롯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걸 파레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쓸까요? 파레트라고 쓸까요? 파레트라고 쓸까요? 파렛이라고 쓸까요? 파레트, 오예. 표준어 사전 한번 볼까요? 사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펠릿이라고 돼 있습니다. 파레트도 아니고 파렛도 아니고요. 펠릿이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 아까 어떤 분이 띄어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띄어쓰기도 어렵지만 외래어를 제대로 쓰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네. 우리 말이 있는데 잠매칭, 투자 유치 피칭 이런 건 사실은 다 언론하고 공무원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자, 좋은 이야기 할까요? 방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수확기를 맞은 농촌에 알곡이 들어찬 벼가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 벼가 도복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도입된 용어입니다. 비료주기를 시비라고 하는 것 역시 농업 현장에서 흔히 써왔지만 일본식 용어입니다. 도로 곳곳에 암거라고 쓰인 표지판이 눈에 띕니다. 도로 아래 수로나 통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래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 표현입니다. 농업 관련 공문서나 대학 교재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복토직파법, 씨를 직접 뿌린 후 흙을 덮어 재배하는 농법을 말하는데 제목부터 뜻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지와 유인, 언뜻 납치나 교통정리를 연상시켜 경찰 용어 같지만 과체로 줄기를 자르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농법입니다. 답이 하면 도복한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답이 비료를 많이 주면 잘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요. 저는 그런 교과서를 배웠습니다. 과습하면 열과, 습도가 많으면 열과 과일이 찢어짐. 농업을 배우려면 동농가를 찾아가야 함. 동농가는 모범농가 또는 우수농가입니다. 제가 98년에 농촌진흥청에 들어가니까 저희 누나가 그래요. 야, 농촌진흥청에 시비과가 있더라? 야, 시비는 경찰서에서 가려야지 왜 니네가 시비를 가리냐? 아니 누나, 시비는 그게 아니고 비료주기야. 아 그래? 수도과도 있던데? 상수도야? 하수도야? 아니 누나, 그 수도는 그게 아니고 물에서 키우는 벼야. 아 그래? 참. 근데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이쪽에 있는 게 교과서에 나온 전문 용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말을 써서 강의를 했어요. 그게 맞잖아요. 전문 용어니까. 근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답이 하면 도복합니다가 무슨 뜻이냐요.
비료를 맞으면 잘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했더니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답이하면 도복합니다라고 쓰냐. 아니 어르신 이건 우리 그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아시아입니다. 사실 어르신은 저를 애둘러서 꾸짖어 준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써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30년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사실은 뭐 우리 책을 보나 일본어 책을 보나 영어 책을 보나 비슷하게 읽었어요.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 그때 이제 좋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학과장한테 여쭤보고 한국에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판된 거니까 보내도 된대요. 그래서 후배들 보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보내려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투 있잖아요. 어색한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못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충격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으로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택배가 없을 때 한국에서 책을 사서 봤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번역을 제대로 하고자 해서. 그리고 국립국어 교육도 몇 번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말 편지를 쓰게 됐는데 사실 우리말 편지라고 쓴 게 아니고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선배 직원한테 보고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데 우리 용어가 저는 우리 전문 용어인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일본식 용어대요 라는 것을 보내기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2017년까지 한 15년 정도 꾸준히 보냈어요. 그게 우리말 편지를 해가지고 매일 아침 보내놓고 보니까 직장인들에게 꽤 많이 알려져 봤는데 저도 참 속이 좁아요. 나이가 들면 좀 여유 있어지지 않은데 지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옆에서 그래요. 야 너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아침마다 우리말 편지를 보내고 자빠졌게. 이 말을 들으면 좀 여유 있게 넘어가야 하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씨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안 보냈습니다. 저도 속이 좁습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한국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린다. 그런 분들 연세를 저는 꼭 여쭤봅니다. 왜? 우리 맞춤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33년입니다. 그 전에는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1933년에 맞춤법이 만들어졌고 1988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때 우리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게 그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2023년이니까 한 35년 전에 한번 바뀌었고 90년 전에 한번 바뀌었어요. 그 뒤로 이렇게 조금씩 바뀐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바뀐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23년생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한글 공부했더니 10살 때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10살 때 33년 뭐 60몇 살 때 또 바뀌어가지고 너무 자주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맞춤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헷갈린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말 편지에 가끔 이렇게 씁니다. 옛날 겁니다. 윷놀이에서 기는 순 우리말로 윷놀이에서 자기 말로 나무 말을 쫓아 잡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더 긴 개기라면 더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그게 그거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나물이 그 밥이다. 50보 100보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 뭐죠? 우리 개그 콘서트에서인가? 더찐 개찐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했죠. 그때. 터울은 참 좋은 우리말인데요. 이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식들 간의 나이 차이예요. 그래서 누나하고 나하고는 2살 터울이다. 형하고 나하고는 2살 터울이다. 이거 말이 되지만 학교 선배님하고 저하고 2살 터울입니다. 이러면 이상해지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린다고 그러는데요. 2011년 8월 이전에는 냄새만 표준말이었어요. 내음은 표준말이 아니었습니다. 꽃냄새하고 꽃내음은 말 맛이 좀 다르잖아요. 상상은 아래하고 상상은 날개 이런 게 말 맛이 다른데 그 전에는 앞에 것만 표준했다가 그때부터 먹거리 먹을 거리 이렇게 복수 표준으로 해줬습니다. 자, 이건 좀 신경 써서 보십시오. 자,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경무가 아닌 고된 일에 시달릴 때, 자, 경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무, 객기무의 일본말입니다. 몹시 거된 업무, 고된 일, 힘든 일로 수나. 사실 여기다가 일본에서 온 말이므로 고된 일, 힘든 일로 수나. 이렇게 써줘야 맞아요.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 경무가 아닌 고된 일에 시달릴 때 간식 드시지 말고 새참이나 군 음식으로 주전부리 하시고. 자, 간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끼니와 끼니 사이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곁들이 군 음식 새참으로 수나. 여기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온 말이므로 그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도 심심하면 가시지 않으면 가까운 친구를 맥주집으로 불러내 히야시가 아닌 찬 맥주. 요즘은 히야시라는 말 다행히 많이 안 쓰죠. 맥주잔에 기포 버리고 거품만 적당히 남겨. 기포라는 말을 요즘 학회에서도 안 쓰는 말인데 거품이라고 하는데 또 기포라고 쓰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사전에 보면은 액체나 거치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으로 덩그렇게 부풀어 있는 거 거품으로 쓰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급하니까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우리말 편지를 날마다 보내니까 어떤 분이 이걸 책으로 엮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으로 번 돈을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 날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 가운데 글쓴이 몫은, 즉 제 것은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전달되어야죠 합니다. 했더니 이 책 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문광부하고 한글학회에서 저를 공식적으로 우리말글 지킴이로 위촉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말 관심이 조금 더 나가서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요. 제가 우리말 지킴이를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한글날 공휴일 지정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달력이에요. 작년 한글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일 하루밖에 못 쉬었는데, 자,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 한글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날 연가낼 거고요. 3일 연가낼 겁니다. 그러면 이 전날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10일간 쭉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연가내시고 편히 쉬시면서 제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한글 관련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미 알고 계시는 퀴즈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드셨다. 아닙니다. 우리말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우리말을 글로 적는 한글을 만드신 겁니다. 다음,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고요. 한글이 뭐라는 것을 풀어놓은 한글 해례본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유엔에서 주는 문맹 퇴치상 이름은 세종대왕상이다. 맞습니다. 문자를 만든 목적, 만든 사람 등이 밝혀진 유일한 글자가 한글이다. 맞습니다. 세종대왕 생신을 따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다 해가지고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만든 이유가 세종대왕 생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말 지킴이 운동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여기서 아마 정재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연식이 조금 있으신 분입니다. 정재환 씨와 같이 했던 건데요. 광화문 현팔 한글로 바꾸기 운동.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광화문, 그 다음에 경복궁, 뒤에 청와대.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 2013년인가요? 시복식 할 때 이곳에서 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그럴 때 저희가 문광부를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야, 쪽팔리게 이 문화광이 뭐냐 좀 가리자. 문화광 좀 가리자. 근데 오케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한 발 더 나갔어요. 문화광을 가려는 것보다는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뭐 그러죠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딱 붙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딱 붙였습니다. 멋있죠? 여기 보면 좀 운 게 보여요. 천으로 붙였어요. 위에 덧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또 대단하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야, 공문서 가져와. 아직 공문서가 안 왔습니다. 택도 소리 마. 뜯어. 광화문 뜯고 문화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럽니다. 문화지위원회에서 문화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광화문 없습니다. 한자로 쓴 문화광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광화문이 어디 있어요? 한자 문화광이지. 광화문 저 전판이 옛날에 쓴 거 아닌가요? 옛날에 썼단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광화문을 만들 당시에 맞습니다. 저기 유물로서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숭례문 얼마 전에 불탔다고 복원할 때
그 숭례문은 한자 숭례문 그대로 썼어요. 왜냐? 이건 한자 숭례문의 그 글꼴이랄까, 한자 글꼴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근데 광화문은 한자 글꼴이 처음에 썼던 한자 글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없어요. 사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복원하면서 한글로 광화문이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옛날 사람들이 한자로 써야 한다 해가지고 이상한 곳에서 한자를 집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본이 없이 복원할 때는 원본이 없으니까 한글로 쓰자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요. 숭례문은 원본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생각해볼 사진 몇 장.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한글날 한국에 오신 해외 교포 말씀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임진왜란 중국에서 파병한 장수인 줄 알았대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중국인 관광 가이드가 한국은 예전에 중국의 석국이었죠. 그래서 한국 문물에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쪽팔리죠. 자, 이게 2016년에 우리 요즘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어쨌든 뭐 4대1론가 지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 중앙일보에서 주최했던 거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제1호 명예구단 알파고 귀하는 평소 기도 연마에 정진하고 기사로서 인격 도약 이런 정말 저희들 분기탱천해가지고요 바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명예구단 알파고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필요하면 영어로 해드려라. 요즘은 참 그 알파고가 영국 대학생들이 만든 거래요. 이건 영국 런던에 있는 간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야 영국 니네들 대학생이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 라고 간판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LEESEDOL 이세돌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이걸 보고 누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이럴 때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광고판을 만든 사람은 돈 들여가지고 한자가 우선 글자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요 그 어마무시한 국회의원님들도 선서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래 한자가 좋다고. 표준국어 대사전 이건 제가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촌스럽다도 제가 요즘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촌스럽다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덜 떨어졌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촌놈, 촌년, 촌딱, 촌빨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도시 사람들한테 할 이야기 있습니다. 시놈, 시년, 시딱, 시빨 저도 뭐 똑같이 하잖아요. 요즘은 지구촌, 먹거리촌이라고 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촌스럽다를 찾아보면 1번 이 뜻, 2번 자연과 함께하고자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3번 촌을 사랑하죠. 이렇게 뜻풀이를 좀 다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저는 매년 6월달에 되면은 귀농 기촌 인구가 나와요. 통계가. 그럴 때마다 제가 기고문을 씁니다. 상생과 촌스럽다 저거 어울림 맛과 세련됨이 없이 이 사람들이 어수룩한 데가 있고자 귀농 기촌하는 게 아니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한 10년 넘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은 똑같아요. 당신 말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더 그렇게 쓰면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촌스럽다 뜻 좀 바꿔주십시오. 동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비니가 맡은 역할은 당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부잣집 딸이니까요. 럭셔리한 느낌을 살리면서도 러블리한 의상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비비드한 색상으로 가면 캐릭터 이미지가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퓨어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심플한 스타일로 맞춰주시면 돼요. 뭐라는 거야 이거?
그럼 비니는 수리 크루즈 스타일을 참고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딱 그 스타일이에요. 수리크루 그게 뭐예요? 수리크루? 수리 크루즈. 탐 크루즈 딸 모르세요? 아니 내가 남의 딸을 무슨 수를 알아요? 아유 참. 나무 새끼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볼까요? 강경준. 네? 너 아까 이수진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한 거 그대로 해봐. 머리에 인대마가 있고 디플레이션 해서 우선 머리는 열어놨어요. 됐어.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피영국. 문제점은 알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젠 하다 니들끼리 잘못 감싸주고 끼리끼리 문화 만드는 거야? 환자한테 의학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국일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호가 있는 한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쏠라쏠라 하고 있어. 지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환자와 난 다르다 특권의식 갖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이들은 전공이다. 말 그대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야. 기술만 배우지 말고 정신도 같이 배워야 돼.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러를 갔는데요. 자연생태박물관 앞에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볼까요? 2008년 5월 20일 개관한 자연생태박물관은 전주의 주산인 승암산을 배산하고, 아니 승암산을 뒤로 한 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승암산이 안고 있는, 얼마나 좋아요. 전주천을 임수한, 참, 승암산을 배산하고 전주의 젖줄인 전주천 임수한 이런 것은 전주 젖줄인 전주천 앞에 끼고 승암산이 품은 얼마나 좋아요. 참,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개관한, 문을 연, 얼마나 좋아요.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관광명소를 부상하고 있다는데 부상하면은 뜰 분지 다친 분지 모르니까 한자를 같이 써줘야 한대요. 이건 정말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왜 부상하고 있다를 쓰면서 그래요? 떠오르고 있다는 좋은 우리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을 쓰면 되는 거지 굳이 한자를 왜 씁니까? 아, 열받아. 야,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사인의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 이렇게 쓰지 말고 사인의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예약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는 사인의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예약하실 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뭐 심심한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이거 아까 그랬죠. 공문서라고요. 현수막도 공문서고 간판도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쓰면서 소통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가진 자의 갑질입니다. 나 공무원 있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제가 조직팀장하고 있을 때 농업 R&D 미래 비전 설정 및 발전 전략 수립 용역 과제 중간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농업 현장은 니즈와 미트할 수 있는 미래. 저 조용히 나갔어요. 저 절대 화 안 냈습니다. 조용히 그냥 나가서 운영지원과 가가지고 이 계약 취소해버렸습니다. 농업 현장은 니즈와 미트할 수 있는. 이럴 쓰면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보면은 1443년에 우리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세종대왕이 이럴 것 같다고요. 자, 우리말의 현주소. 제가 이건 총리실에서 근무할 때 제가 썼던 보고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를 안 썼어요. 저는 보고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희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무원 맛이 안 난다고 바꾸래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확대 및 법 집행 효과성 제고 필요.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체류 만기 도래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 방지 노력 강화 필요.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난 외국 인력이 국내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함. 이 뜻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썼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잔류하여 남아 그러면 안 돼요? 결국에는 제가 통과 못 시켰습니다. 계급이 깡패라서. 청소년 문제 심각성 해소를 위한 교육기능 강화 필요. 공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이 뜻이잖아요. 실적 부진 및 실적이 부진하고 효율성이 떨어짐. 노력 필요, 노력해야 함. 더 힘써야 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무슨 자료 같은 것 국민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주는 자료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자, 이건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농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 단계 농식품 안전성 제고. 딱 공무원 스타일이죠.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생산 단계부터 농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농축산물 안전관리 기준을 바꾸고 농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상관을 위해서요? 과장 국장을 위해서요? 농민들이 이거 보고 이해를 해야 할 거잖아요. 참. 농업인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공감대 확산 총력 추진. 농업인이 잘 알고 소비자와 함께 노력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이래야만이 공무원다운 건가요? 공무원다운 게 뭔데요? 이건 참 잘 썼어요. 여기 보면은 다행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비대기라고 썼어요. 비대기. 근데 비대기라고 안 쓰고 알이 굵어지니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밑에 가서 또 좀 또 그랬어요. 잦은 강으로 비가 자주 내려. 얼마나 좋아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흔히 공무원들 매뉴얼 만들죠. 자, 조류 인플루엔자 평상시 표준 행동 요령. 이건 조류 인플루엔자가 오는 걸 대비해서 평상시에 농민들이 아니면 축산인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읽어요? 공무원이 읽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읽는 거예요. 방역기관 및 가금 사용 농가는 AI의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방역기관 농가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아래 내용을 잘 지켜야 함.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공문서를 왜 만들어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권위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뭔가 전달해 줄 때는 깨끗한 우리말로 해야 오해가 없이 소통이 잘 될 거잖아요. 누가 보는 건데요? 국무총리 축하 말씀입니다. 볼까요? 자, 이것은 2017년에 한글날 축하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 안팎의 결의 여러분, 즉 국내외 동포 여러분이라고 안 썼습니다. 세종 큰 임금께서 세종대왕이라고 안 썼습니다. 만들어 세상에 펴신지 반포한지라고 안 썼습니다. 그 어른들께서 목숨 걸고 이어주신 우리 말과 글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을 더 잘 지키고 더 빛나게 가꾸어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좋아하는 지시사항. 정부가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했으니까 이행사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즉시 정부는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자,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국무총리 지시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따라야 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지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근대 용어에는 일본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다 바꿔 쓰면 돼요. 한자 말은 우리말 일본식 한자도 있고 중국식 한자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굳이 한자를 써야 한다면 중국식 한자를 쓰고 그걸 우리말로 바꿀 수 있으면 우리말을 씁니다. 만개는 일본식 한자고요. 만발은 중국식 한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씁니다. 활짝 피었다고 그럽니다. 벚꽃이 곧 피게 생겼더라고요. 벚꽃 만개라 벚꽃 만발이 아니고 벚꽃이 활짝 핀 겁니다. 뜻도 모르고 쓴 우리말. 소라색 옷을 입고 왔다. 소라색 옷은 하늘색 옷입니다. 소라이로라는 일본 말입니다. 땡땡이 무늬, 물방울 무늬, 점박이 무늬라고 쓰면 됩니다. 더 심각한 것, 땡깡. 얘들이 떼 쓰는 걸 땡깡 부린다고 그러죠. 땡깡은요,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는 것을 땡깡이라고 그럽니다. 이 뜻도 모르고 얘들이 생떼 쓰고 억지 쓴다고 그래가지고 땡깡 부린다는 말을 써야겠습니까? 내 새끼건 나무 새끼건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땡깡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떼, 억지. 21분. 잠깐만 우리가
35분까지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 빨랐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소통을 위해 정확하고 깨끗하며 쉬운 우리말 문법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되냐?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공무원들이 만드는 모든 문서는 PDF로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번 좀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조금 넘어서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더 좋겠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가 이겁니다. www.korean.go.kr.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다 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1599-997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79는 국어 친구예요. 근무 시간 중에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돼요. 1599-9979에 전화하면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명인가 5명인가가 그 전화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맞춤법이건 뭐 압조법이건 우리말에 관한 모든 질문을 전문가들이 답변해 줍니다. 이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십시오. 1599-9979.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도 있고 뭐 다음 사전도 있지만은 누가 뭐래도 표준 국어 대사전이 우리나라의 표준입니다. 우리 월요일날 저녁 7시 20분인가 하는 그 우리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맨 뒤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낱말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근거한다는 그런 멘트가 나와요. 표준 국어 대사전. 여기에 짜장면이 맞는지 자장면이 맞는지 손짜장이 맞는지 손자장이 맞는지 이런 걸 여기 넣어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99-9979.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립국어원 직원은 아닙니다. 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찾아봤으면 직접 하나씩 해야 돼. 실천을 해보게 해요. 저는 그겁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올린 겁니다. 우리 글자는 한글이고 한자는 중국 글자입니다. 경조사 봉투에 한자로 결혼, 화혼, 근조, 조이 등 한자를 쓰는데 우리 글자가 없다면 모를까? 한글이라는 멋진 글자가 있는데 굳이 한자를 쓸 까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화혼이라 쓰지 않고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전부 다 바꿨습니다. 저는 경조사 봉투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인쇄했습니다. 이건 제가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본부 담당과실에 있을 때 이렇게 했고요. 제가 다른 데로 가서도 공학부에 가서도 이렇게 다 바꿨고요. 제가 대변인 하면서부터 다 바꿨습니다. 대변인실까지도 다. 그랬더니 이게 2000년에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네이버 실검 1위가 됐어. 그래서 뭔 소리야? 한글날 이게 실검 1위가 됐대요. 한글날 앞두고. 멋진 한글이 있는데 이렇게 농촌진흥청 대변인 이렇게 바꿔 쓴다더라. 참 별짓 다 하고 있죠. 농대 나온 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맞춤법에 통달해야겠는가? 이분은 전 국립국어원장입니다. 전 국립국어원장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띄어쓰기 나도 자신 없다. 국립국어원장도 띄어쓰기 어렵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다만 소통의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 오해가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올바르고 친근한 말과 글을 쓰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하고 애니메이션은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마음껏 활용하셔도 됩니다.